반갑습니다. 경제 한마당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될 인천하늘고등학교 교사 조기성이라고 합니다. 앞에 22분까지는 잘 들으셨는지요? 23번부터는 저와 함께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문항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항입니다. 자, 23번 문항은 일단 표가 나와 있습니다. 문항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 분석 문항입니다. 문제 분석 문항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을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을 지금 추론하는 문항까지 23번, 24번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2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개발이 X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대 비용과 인건비만, 자, 비용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임대 비용은 생산량에 관계없다는 말은 항상 일정하다는 표현입니다. 자, 생산량이 있든 없든. 자, 그리고 인건비는 월 100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생산량에 따른, 자, 생산량이 있어야만 이 인건비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자, 생산량은 생산 공정상 1억 개 단위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생산량은 전부 다 1억 개 단위로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제의 가격은 개당 10원입니다. 자, 이렇게 가정되어 있는 이 표에 어떤 내용적 요소가 있는가? 자, 첫 번째는 생산 비용에 대한 표현입니다. 생산 비용. 자, 생산 비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량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나와 있는 고정 비용입니다. 자, 보통 공장의 공장, 기계, 그리고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고정 비용인데 우리 문항에서는 이 고정 비용이 임대료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임대 비용. 자, 그다음에 가변 비용입니다. 생산량에 따라서 항상 변동할 수 있는 비용이 가변 비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인건비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표현을 따라서 이 문항에 있는 내용들, 생산량은 지금 각 1억 개부터 5억 개까지인데 각각의 가격이 10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산량에 따른 1억 개에 10원. 그러면 우리가 판매 수입입니다. 판매 수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먼저 내용을 적고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수입. 자, 판매 수입은 생산량 곱하기 개당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생산량이 1억 개, 개당 가격은 10원이라고 했었으니까 판매 수입은 여기는 10억. 그리고 여기는 20억. 이런 식으로 판매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업체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의 판매 수입이 나왔는가가 왼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건비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을 때 가변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전체가 가변 비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죠. 이 고정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자, 고정 비용이 생산량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월 1억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다 이 플러스 1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생산 비용은 1억, 5억, 11억, 21억, 31억, 40, 이거는 33억이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매 수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세 번째가 이윤입니다. 자, 이윤은 판매 수입에서 생산 비용을 뺀 겁니다. 자, 여기가 판매 수입이고 여기가 생산 비용이니까 우리가 이윤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쪽은 이윤이 없네요. 마이너스 1억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윤이 5억, 9억, 그리고 9억, 7억, 4억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산량이 하나도 없을 때는 오히려 손실이고 나머지는 이윤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윤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시점은 2억 개와 3억 개입니다. 그리고 그 액수는 9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판매 수입, 이윤이 줄어드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이 요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생산량은 그대로 지금 일정액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처음하고 다르게 4억, 그다음에 동일하게 4억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6억, 그 다음에는 10억, 그 다음에 12억, 그 다음에는 13억 계속 증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 비용이 고정 비용 그대로인데 계속 가변 비용은 증가하고 있구나. 생산 비용은 지금 체증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3번의 1번 문항의 선택지부터 이 답인가 아닌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산량이 0일 때 비용은 0원이다. 0일 때는 비용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1억이 발생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이유는 0원이다. 0원이 아니라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이유는 9억이 발생했었습니다. 특히 2억 개, 3억 개. 자, 세 번째, 한 개당 비용이 가장 적은 생산량은 3억 개이다. 한 개당 비용. 자, 우리가 월 생산량을 한 번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 개가 여러분들 생산됐을 때, 비용이 1억 개 생산했을 때는 얼마가 발생했습니까? 5억이 발생했었죠. 자, 그래서 1억 개에 5억. 자, 그러면 한 개당 생산 비용은 얼마입니까? 한 개당 5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다 선생님 임의로 한 개당 생산 비용을 노란색으로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당 생산 비용이 5원. 자, 두 번째는 2억 개가 생산되었습니다. 자, 비용이 11억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당 얼마가 발생한다? 5.5원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3억 개가 생산됐을 때 21억입니다. 자, 한 개당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 된다? 7원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자, 세 번째, 한 개당 비용이 가장 적은 생산량은 3억 개이다. 자, 생산 비용이 가장 작은 것은 얼마다? 5원이 발생했었던 1억 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월 1억 개를 생산할 때, 자, 월 1억 개를 생산할 때, 인건비는 판매 수입보다 크다. 자, 판매 수입은 얼마라고 했었습니까? 이렇게 생산했을 때 판매 수입은 1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얼마였습니까? 4억이었었죠. 지금 판매 수입이 인건비보다 지금 생산할 때 인건비는 판매 수입보다 크다가 아니라 반대로 돼 있네요. 판매 수입이 인건비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정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 개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증가한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동일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억 개부터 5억 개까지 1억 개씩. 그런데 지금 생산 비용은 처음에는 4억, 그 다음에는 6억이 더 증가하고, 그 다음에 10억이, 그 다음에 12억이, 그 다음에 13억이 생산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료 분석 문제의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24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에 있는 네 가지가 적절하게 지금 이렇게 골라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월 1억 개를 생산할 때 400명을 고용하였다. 여러분들 문제에 월 1억 개 생산할 때 4억입니다. 그럼 4억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었습니까? 한 명당 100만 원이죠. 그러면 4억이 되기 위해서 몇 명이 돼야 된다? 400명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맞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월 1억 개에서 2억 개로 생산 늘릴 때 1000명의 추가적인 고용이 필요하다. 2억 개가 되려고 하게 되면 100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1억 개에서 2억 개죠. 아까 1억 개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400명이라고 했었습니다. 2억 개는 얼마라고 했었습니까? 1000명입니다. 자, 그럼 추가적인 고용은 1000명이 아니라 이건 최종적인 고용입니다. 추가적인 고용은 얼마가 된다? 600명이 됩니다. 600명. 자, 세 번째,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추가적으로 고용된 한 명이 생산하는 생산량은 감소한다. 우리가 1억 개를 생산했을 때 우리가 400명이 있었고 한 명당 25만 개를 생산해냈습니다. 잠깐만 문항 23번 잠깐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산했을 때 우리가 월 인건비 4억 그러면 400명이었었죠. 400명이고 한 명당 얼마를 생산한다? 한 명당 25만 개를 생산해냈습니다. 자, 두 번째 1억 개가 다시 증가됐을 때 이제 우리가 월 인건비가 10억입니다. 그러면 증가된 인원은 6억의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600명이 여기에 동원이 됐습니다. 자, 400명이 한 명당 25만 개.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10억의 인건비가 되기 위해서 600명이 추가가 되는데 600명도 똑같이 이렇게 생산했습니다. 그러면 한 명당 얼마다? 한 명당 약 17만 개 정도의 생산량을 우리가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에 있는 모습 추가적인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디귿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추가적으로 고용된 한 명이 생산하는 생산량은 감소한다. 예, 감소하는 모습이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연기에서 1억 개를 생산할 때 추가적으로 고용된 한 명이 벌어들이는 판매 수입의 증가액은 100만 원보다 적다. 자, 여기에서 딱 똑같은 표현이죠. 자, 0개에서 1억 개. 추가적으로 고용된 한 명. 자, 추가적으로 몇 명이 고용됐습니까? 400명이 고용됐습니다. 자, 400명이 지금 우리가 얼마의 지금 수입을 얻게 된 겁니까? 아까 선생님이 얼마라고 했었습니까? 1억 개. 10원이니까 10억이죠. 그럼 이 400명이 한 명당 얼마씩의 지금 수입을 얻게 된다? 250만 원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100만 원보다는 적다가 아니라 100만 원보다는 크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23번은 답이 정해져 있죠. 기억과 디귿입니다. 25번 문항은 조건이 나와 있는 문항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리고 전 세계, 미국 다 봤을 때 경기가 좀 좋은 나라들은 잘 없는데 자, 그래서 요즘 같은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각 국가기관들이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들 뭐 요즘에 일본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베 이렇게 여러 가지 아베노믹스라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많이 취하고 있는데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어떤 정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경기 회복,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경기를 진정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는 경기 회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기 회복을 위한 우리가 일반적인 정책 수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재정 정책이 있습니다. 자, 재정이란 말은 우리가 정부의 살림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살림살이를 가지고 이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금융기관을 통한 통화정책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입니다. 자, 그럼 재정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지금 가계와 기업들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활동들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회복을 위해서 누가 힘을 써야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죠.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의 씀씀이를 크게 해서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취해줘야 됩니다. 정부의 씀씀이가 많아졌으니까 주어진 수입은 늘릴 수는 없고 씀씀이는 많아졌으니까 적자 재정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가의 여러분들 활동들을 되게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확장 재정 정책 또는 팽창 재정 정책 그런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계와 기업들한테 부담감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세금의 비율, 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취합니다. 자, 세율이 낮춰졌으니까 정부의 세금 수입, 세입과 정부의 세금 지출, 세출 중에서 세출이 많은 정책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별적인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빼고 일반적인 통화정책 수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급준비율 정책입니다. 자, 지급준비율이라고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은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냐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맡기는 예금과 그리고 그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서 얻을 수 있는 이자율 즉 예금과 그럼 대출에 따른 이자율 차익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은행들은 다 상업은행입니다. 상업은행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자, 그런데 모든 돈을 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가게에서 이렇게 저축을 하게 되면 모든 돈을 다 대출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또 언제든지 그 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비율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비율이 지급준비율입니다. 자, 이 지급준비율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지급준비율을 의도적으로 인하하려고 합니다. 즉 낮추려고 합니다. 즉 이렇게 해야만 시중에 많은 돈이 흘러들어가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준비율은 인하시키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재할인율 정책입니다. 자, 재할인율이란 말은 우리가 돈이 필요하게 되면 시중은행에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은 돈이 필요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에 돈을 빌립니다. 그럼 중앙은행이 매기는 이자율, 이 이자율이 재할인율입니다.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높여버리게 되면 시중은행도 우리한테 이자율을 높일 수 있겠죠.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매기는 이자율을 낮춥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재할인율에 따라서 시중에 대한 이자율도 낮아지겠죠. 재할인율도 똑같이 인하를 합니다. 이 두 정책에 대한 용어의 차이점은 있지만 경기에 따라서는 같이 움직인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공개시장 조작 정책입니다. 이 용어상에 의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장을 공개적으로 조작합니다. 조작시키는 방법이 이같이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합니다. 즉 국가가 돈이 필요로 할 때 채권을 발행합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공공기관들도 채권을 발행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돈들을 얻는데 의도적으로 경기 회복을 위해서도 채권을 발행합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국채와 공채를 합해서 국공채입니다. 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 국공채를 어떻게 할까요? 시중에 팔까요? 팔았던 국공채를 사들일까요?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돼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팔았던 이 국공채를 다시 매입을 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합니다. 국공채를 매입합니다. 자,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경기 회복을 할 겁니다. 자, 바로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세율을 인상한다. 세율을 인하한다라고 했었습니다. 틀렸고요. 자,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가계 기업들이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적자 재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 우리나라에서의 기준금리는 과거에는 콜금리였습니다. 지금은 좀 바뀌어서요. 지금은 환매조건부 채권 7일짜리가 기준금리입니다. 이 금리가 시중에 여러 가지 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다른 금리들도 파급 효과로 인해서 같이 금리가 인하가 됩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맞는 편입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틀린 편입니다. 인하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지급준비율을 인상한다가 아니라 인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국공채를 매각한다. 틀렸습니다. 매입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6번은 A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자동차 생산자에게 대당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자, 그래서 기존에 했던 이 실선은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 그래서 균형점은 E0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게 되면서 공급 곡선에 생산자한테 영향을 미쳤죠. 생산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그래서 균형점도 E1으로 지금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잉여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총잉여는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 그런데 보조금 지급 총액을 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항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 공급 곡선의 이동. 공급 곡선의 이동입니다. 자, 수요량의 변동, 공급량의 변동 말고 공급 곡선의 이동, 공급 곡선의 변동. 자, 공급 곡선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 우리가 이랬던 수요량, 공급량은 해당 재화의 가격. 그런데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해당 재화 가격 외적인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이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산 비용의 가격이죠. 생산 비용의 가격. 오른쪽 이동하게 되면 생산 비용이 떨어졌을 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의 보조 아니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낙관이냐 비관이냐. 낙관이면 오른쪽, 비관이면 왼쪽.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급 곡선의 변동 또는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요걸 우리가 하나 확인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잉여 개념이 나왔습니다. 잉여 개념. 자, 잉여.
자,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잉여.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세상에서 잉여라는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래프일 겁니다. 자, 설명을 위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축은 가격입니다. 가로축은 우리가 거래량, 그렇죠.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곡선은 우리가 공급 곡선입니다. 우하향하는 곡선은 수요 곡선입니다. 자, 소비자들은 보통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자들이라고 봤을 때는 가격이 쌀 때 소비량은 늘릴 것이고 비싸면 줄입니다. 그래서 곡선 자체가 우하향하게 그려집니다. 근데 소비자들도 다 다릅니다. 부자들은요, 그 제품만 얻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겠죠. 예, 충분히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수요량이 늘어나는 모습이고 반대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P0라고 많이 결정이 돼버리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즉, P0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시장 가격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겠죠. 이 이득을 얻었다, 남겼다, 벌었다. 자,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이 됩니다. 이 P0 가격 아래에서 소비자들은 잉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P0 가격 위에서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생산자 입장에서는요, 아주 가격이 싼 상태에서도 공급이 되는 생산자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 정도의 가격이 돼야만 공급이 될 수 있는 공급자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 P0란 가격이 시장에서의 가격으로, 균형 가격으로 설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생산자들은 지금 뭡니까? 가격이 더 높아야만 생산을 할 수 있는데 P0가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생산을 못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P0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가격에도 분명히 생산할 수 있는데 균형 가격이 P0입니다. P0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생산자들이 뭐라고 인식한다? 아, 내가 돈을 벌었구나. 이득을 얻었구나. 낮은 가격에서도 공급을 할 건데. 자, 생산자 잉여라고 하는 표현을 얻을 겁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총잉여 또는 사회적 잉여, 경제적 잉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문항에서 지금 조작적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총잉여는 보조금 지급 총액을 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잉여 안에서 우리가 보조금 지급 총액을 다 빼야 되는데 문항에서는 대당 200만 원의 보조금, 하나를 팔게 되면 거래량 하나에 200만 원. 그럼 보조금 총액은 어떻게 결정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가격이 여러분들 200만 원이라고 했었고 뭐를 곱해줘야 되겠습니까? 거래량을 곱해줘야 되겠죠. 만일 10개를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하나당 200만 원이니까 2천만 원에 우리가 보조금 지급 총액을 총잉여에서는 빼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보고 이제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첫 번째. 가격은 200만 원 하락했다. 자, 가격이 지금 200만 원 하락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00만 원. 자, 그런데 지금 수요 곡선도 우하향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곡선은 우상향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2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해서 우리가 거래하는 것 자체가 가격이 전부 다 200만 원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수직이 아니라 지금 하나는 우하향하기 때문에 200만 원보다는 작은 가격의 변화가 여기서는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격은 200만 원이 하락했다가 아니라 200만 원보다 적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조금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가격이 200만 원 떨어졌다. 이 보조금 누구를 움직이는 보조금입니까? 공급자의 공급을 늘리는 보조금입니다. 시장에서 여러분들 균형된 가격이 자체가 200만 원 떨어졌다. 이게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 자, 생산자, 소비자 잉여 전부 다 늘었습니다. 처음에 소비자 잉여는 이 부분이 소비자 잉여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생산자 잉여였습니다. 그런데 바뀐 점에서 이 부분이 소비자 잉여, 그리고 이 부분이 생산자 잉여, 그리고 전체적으로 잉여 부분은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를 빼라고 했습니까? 보조금 지급 총액을 빼라고 했었죠. 보조금 지급 총액은 거래량 증가 곱하기 2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조금 지급 총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추가적인 잉여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는 총 잉여는 감소한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즉 보조금을 우리가 이걸 빼는 관계에서 이 액수가 200만 원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균형 가격 자체가 200만 원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200만 원보다 더 적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총액이 더 크기 때문에 니을에 나와 있는 총 잉여는 감소한다. 이 맞는 표현입니다. 잉여라는 관점 속에서는요. 그렇죠? 자, 답은 그래서 니은과 니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항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항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아마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바로 지문으로 넘어가서 이 문항이 어떻게 설명이 됐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작황에도, 생산량. 자, 생산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즉, 생산량에서 지금 빨간불이 켜졌단 말은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므로 전 세계 곡물 생산이 예측치를 밑돌아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자, 생산 때문에 지금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008년에도 에탄올 등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 급증. 자, 그런데 국제 곡물 가격이 요동친 적이 있었다. 국제 곡물. 바이오 연료인데 국제 곡물. 즉, 이 바이오 연료가 국제 곡물을 통해서 얻어지고 있는 원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두 가지인데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세 가지, 네 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다른 말로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 즉 수요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급 측면에 있어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두 가지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인식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니까 세로축은 물가, 가로축은 GDP로 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그려두겠습니다. AS, AD. 첫 번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모습이 수요 측 요인입니다. 자, 수요 측 요인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자, 똑같이 물가, 그 다음에 GDP. 자, AS, AD. 자, 두 번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 요인에서 자, AS 곡선이 왼쪽 이동하면서 똑같이 물가는 상승합니다. 근데 반대로 거래량은 감소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이고 이 문항에서도 우리가 이 두 가지 표현을 지금 확인해야만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무슨 인플레이션이겠습니까? 곡물 생산이 예측치를 밑돌았다. 자, 생산이 예측치를 밑돌았다. 예, 우측에 나와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죠. 즉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에탄올 등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 급증. 예, 총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예,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고 니은은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인플레이션의 공통점은 뭐다? 에그 인플레이션이라고 나와 있네요. 즉 농업 분야에서의 인플레이션. 자, 에그라는 표현 자체가 agricultural, 농업입니다.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농업 분야에서 지금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요즘에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이 에그 인플레이션이다. 즉 중국 사람들 요즘 소득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농산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좀 부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에서 첫 번째 기역은 수요기는 인플레이션이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자, 기역의 경우 두 번째 곡물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총수요, 자, 총수요에 우리가 중요한 구성 요소를 할 수 있는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더 증가하겠죠.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해야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세 번째, 니은의 경우 바이오연료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 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우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즉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감소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업과 니은 모두 바이오연료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예, 둘 다 하나는 총수요적인 측면, 하나는 총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총공급적인 측면에서 둘 다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역이 이 그림이라고 했었죠. 기역은 거래량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 이 그림이 니은의 그림입니다. 이거는 거래량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27번 문항을 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28번 문항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